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TV 김종필입니다. 오늘은 저희 내일신문 또 김종필TV가 공동으로 기획한 이것이 진짜 전국민심이다 시리즈의 가장 최고조 클라이막스로 올라왔습니다. 서울 지역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5편까지 만족하셨기를 정말로 기대하고요. 저희가 이 기획을 한 배경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보통 정치 정보가 관점이 이제 특히 후보자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두 영역으로 나뉜다고 저는 단언하는데요. 한 측면이 이제 후보자 영역이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른바 정당이 되겠죠. 이제 후보자들이 또 집합하는 데고 또 정당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에도 8조에 있고 또 정당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또 그렇게 있는데 한 측면은 또 뭐가 있냐면 헌법 정신대로 치면 주어와 주체가 유권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주권자이신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 보통 미디어들이 전통적으로는 후보자 중심으로 많이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후보자 물론 중요하죠. 유권자가 선택을 할 이른바 정치적 상품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지나치게 후보자 위주로 후보자에 빠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뀌고 정치의 품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커스를 유권자, 즉 정치적 주권자에 둔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 입장에서 실제 민심이라고 하는 게 여론은 우리 유권자들로부터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생각이 지금 현재 어떤지 그래서 특히 이제 인류의 뜻하지 않은 대재앙인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우리나라도 미중유의 이런 어떤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고단합니다. 생명의 위기도 겪고 또 경제 위기에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어서 참 염려가 큽니다. 이런 큰 중대 위기를 어떻게 대하고 있고 어떻게 고단하며 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 이런 민의의 흐름을 한 축으로 봤습니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우리 주권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예정돼 있던 21대 총선 이 총선이 이후에 유권자들 선택에 따라서 한국 정치의 방향이 좌우됩니다. 향배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한번 집약을 해본 겁니다. 이른바 여론조사에 파묻히고 아예 관심이 없는 이런 행태보다는 지역에 밀착해 살면서 소통을 했던 우리 지역 전문가인 내일신문 지역 기자들이 그 심층 취재한 내용을 정보 서비스하려고 애썼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대한 이유입니다. 자, 그렇고 우리가 두 번째는 존재는 그렇지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자는 취지가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 일단 6편으로 해서 오늘은 이제 서울 지역의 총선과 관련된 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요. 그렇게 해서 완결을 일단 하겠습니다. 이 기획을 마치고 총선 전에 저희가 다시 또 뭐 판세 점검 또 이제 변수가 또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걸 가늠해보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갖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강조합니다. 자, 오늘은 서울 지역인데요. 서울 지역은 이재영 기자가 여러분들에게 풍부한 컨텐츠를 가지고 재미있게 서비스할 것입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1대 총선 민심을 살피는 시간, 오늘은 마지막으로 서울 편입니다. 뭐 서울이 워낙 크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총선의 전체 판도는 늘 서울에서 갈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결국 서울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 해에 총선을 이긴다. 이건 뭐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여야는 물론이고 각 정당이 그 선거 방향 이것도 뭐 각 당의 가장 특징을 살려서 서울권의 후보들을 집중해서 공천을 했죠. 그리고 미디어의 관심도 집중돼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도 정치부에서 전념하고 있는 기자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이쪽 관련 그 행정자치단체를 취재하는 기자들까지 의견을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우리 서울시청 출입하고 있는 내일신문의 이재형 기자를 오늘 모셔서
관련 얘기들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이제 선거도 선거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예, 보면 코로나19 전국이다 보니까 예, 선거도 코로나 선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네. 예전에 얼핏 우리 이 기자가 직접 마스크를 사러 다닌 적도 있었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예. 마스크 구입이 어려웠던 사태 초기에요. 네,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인근에서 그 농협이나 약국, 우체국 이런 데를 좀 방문해가지고 과연 줄이 얼마나 긴지 네. 그런 거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어때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그때는? 오기를 좀 발휘해가지고 네, 한 20여 군데 약국과 네, 농협, 우체국 등 다녀봤는데요. 네. 우체국은 수도권에서 마스크 판매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농협을 한 군데 가봤는데 한 300여 명 가까이 줄을 섰었어요. 그날 이제 200개가 총 물량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그랬는데, 네. 저도 간신히 줄을 서가지고 마스크 2개를 사긴 했었습니다. 요즘은 직접 사러 다닌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나마 마스크 얘기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도 그렇죠? 예. 저도 정부에서 이제 마스크 오브제, 이렇게 이제 준비한 이후에 또 한번 다시 가봤거든요. 네. 가봤더니 줄은 현격하게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한 300명, 200명 서던 것에서 한 약국당 10명 안팎 정도로 줄어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서울도 그렇지만은 지자체, 자치구들에서요, 면 마스크 보급 운동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수요가 면 마스크 쪽으로 분산된 것도 이 줄서기라 줄어든데 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도 2017년 탄핵 집회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번 코로나19 전국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장들, 그러니까 서울 박원순 시장이나 경기도 이재명 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네. 상당히 선도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지방행정의 이 수장으로서 직접 국민들을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접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요구를 직접 이 표출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번에 코로나 전국에서도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거를 박원순 시장이 아무튼 적극적으로 제기했고 선도적으로 또 이끌어 나가는 모습도 보였는데 좀 소개해줄 우리 이 기자가 직접 좀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좀 선도적이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했던 조치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주민들의 지방자치 현장에 워낙 다 있는 게 워낙 지방정부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주민들로부터 느껴지는 체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감염병 전국에서 가장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히트 쳤던 문장이 과잉 대응이 늑장 대응보다 낫다. 이게 이제 지난 메르스 정국에서부터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 사실 근데 지금 이거는 거의 보편화된 대응 지침처럼 쓰고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박원순 시장이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 조금 좋게 얘기하자면 이럴 수가 있는데 해외에서 지금 한국 모델들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좀 칭찬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사실은 그게 알고 보면 서울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할 정도로 좀 선제적인 대응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가 되는 게 지난 금요일 날, 27일 날 밤에 이게 이제 45개 정도. 3개 도시 시장들하고요. 박원순 시장이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요게 C40이라는 세계 기후 리더십 그룹이 있어요. 이제 한 96개 정도 대도시에 전체 도시 인구로 치면 한 3억 6천만 명 정도 되는 이제 도시 리더들 모임인데요. 여기 지금 의장을 미국의 에리 가세티 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여기 시장이 긴급히 제안을 해서 화상회의가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서울의 방역 경험하고 그다음에 노하우, 요즘 회자 많이 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라든가 워킹 스루, 그다음에 확진자 동선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런 거 가지고서 이제 회의도 했고요. 이런 곳에서 보이듯이 이제 조금 초기 대응 이런 곳에서 좀 모범적인 사례들 이런 게 짚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그 선별진료소죠. 어쨌든 드라이브스루나 워킹스루가 다 선별진료소인데 선별진료소를 빠르게 주민생활 인접한 곳에다가 설치를 해서 특히 이제 의료진하고 환자들 감염 위험도 줄이고 네.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게 했던 것들이 좀 주요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병원 그 환자 치료 대응인데요. 네. 일찍이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갖고 치료 시설을 분리 운영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코로나 환자가 몰리다 보면은 기존 환자들이 그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런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가 사실은 확진 판정을 받고도 네, 병원을 못 가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증, 맞습니다. 중증 이걸 못 나누는 그런 초기 대응이나 이런 건 좀 맞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그쪽 예, 지역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분류 문제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그 서울시 출입하면서 하나 또 느끼는 게요. 외부에는 좀 덜 알려져 있지만 코로나19 국면에서 그 사례정의하고 그 대상 그 공격 대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역의 주 포인트를 어디로 잡느냐. 요거에 대한 그 범위 설정 이런 곳에서 이제 박 시장이 조금 빛났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벌써 한참 거슬러 올라가는데 1월 그때가 1월 아마 24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총리 주재로 첫 대책회의를 했는데 이날 이제 그 박 시장이 발열하고 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만 말고 기침이나 가래도 증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건의를 했고요. 이게 이제 그 사례 정의를 확대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 그 접촉자의 자가격리 지역을 그 우한 외에 후베이성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초기에. 이것도 이제 그렇죠. 1월 24일이니까 이제 2달이 딱 됐는데 그때 이제 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 중국이 뭐 입국 금지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여전히 논란인데요. 사실은 초기에 이런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정부가 이걸 또 신속하게 받아들여서 초기 대응이 좀 빠를 수 있었던데 영향을 끼친 점이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찌 보면 차분하게 뭔가를 준비해가지고 아젠다 세팅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 박 시장이 이미지하고 어울리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는 그러니까 사안 자체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쭉 끌고 난다기보다는 지금 국민들이 뭐를 원하는가를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참 잘 잡으시는 분 같아요. 근데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조사라든가 뭐 이런 측면들도 보면 서울시가 안 한 것도 아닌데 그거는 마치 이재명 지사가 막 만들어가지고 한 것처럼 이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제가 SNS 상에서 봤습니다만은 이재명 지사를 사냥꾼에 비유를 하고 박원순 시장은 농부에 비유를 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들은 적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시장도 그런 건 알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근데 그분,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실제로 취입하면서 옆에서 같이 보니까. 네. 저도 그 말씀하신 그 SNS에 올려져 있는 글 한번 봤는데요. 비유가 나름 그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이재명 지사를 사냥꾼에 박원순 시장을 농부에 비유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정책이나 우리 방역 대응하는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는 물론 가용 가능한 인력들이 좀 많고 아무래도 이제 그 공공기관의 그 뭐 규모나 이런 것들도 크다는 장점은 있겠습니다만 이 우리 그 세칭 몸빵이죠, 몸빵. 그 사안사안마다 총력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는 대표적으로 대구 같은 경우에 정확한 인원수는 아닙니다만 얼추 그 80명 정도를 투입하는 전수조사를 할 때 서울시는 500명을 투입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또 서울시가 지금 그 고위험군 시설이라고 하는 콜센터, PC방, 뭐 노래방, 학원 같은 것들 아무래도. 있지 않습니까? 개수도 많을 뿐더러 이런 것들을 그냥 그 뭐 한 일주일 열흘씩 두고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2, 3일 안에 확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형태로 이제 업무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뭐 수만 곳들을 이제 한꺼번에 조사를 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뭐 좀 이제 포인트를 잡아간다라는 방법보다는 박 시장 대응은 그 감염병은 핀셋 전략이 통하지 않는 분야다. 이런 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 저인망식 대응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그 뭐
표현들도 그렇게 하던데 창을 들고 나서는 거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은 호미를 들고 나서서 이제 주변을 싹 갈고 물타리를 치고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부분적으로는 그런 그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분명히 두 분 다 장단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서두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총선이 이게 코로나19 전국에서 같이 물리다 보니까 결국은 네. 코로나 전국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네. 마치 이게 이제 정권 그동안 총선하면 이게 정권 중반부에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네. 이른바 이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코로나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네네. 말 그대로 더군다나 서울시장도 그렇고 뭐 우리 경기지사도 얘기했습니다만 다들 이게 이제 집권 여당 소속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정부 대응이 잘했느냐, 지자체 네. 대응이 적절했느냐 이걸 가지고 총선 민심이 실제로 좌우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네네. 현장에서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그런 예. 게 보여요?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우리 국회나 정치부 출입하는 기자님들만큼은 제가 촉이 없겠지만 그 이제 우리는 그 지자체 그 일선에서 이제 좀 쳐다보는 건데요. 네.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단 그 집토끼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하는데 기존 지지자들의 표심 변화를 가져오는 것하고는 좀 다를 것 같다. 이런 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 그래서 그 보수 성향 지지층들이 민주당 쪽으로 돌아선다거나 그렇죠. 또 그 반대 영향 이런 건 적을 것 같고요. 역시 그 타겟은 중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도층, 무당층 표심일 텐데요. 여기가 이제 그 보통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왜 그 여당 정권 심판론 그렇죠. 예, 이렇게 좀 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제가 많이 작동을 하는데 이번에는 한참 그 심판을 내려야 될 국면에 그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지금 뭐 WHO도 그 팬데믹 그 선언을 했듯이 전시에 준하는 국면이라는 표현을 세계 각국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전시에는 보통 여당 지지도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지지자에 대한 지지도 이제 모아지죠. 결국은. 그러니까요. 일단 뭐 미워도 일단 힘 한번 실어줘야 된다고. 이런 측면들이 최근에 문 대통령 지지도가 그 55%에 이르기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힘 실어주는 측면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밑에서 보는 것 중에는 여전히 그 경제 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이제 정부가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코로나19 사태 밑바닥에 그런 기존에 좀 어려워졌던 경제에 대한 그 정부의 좀 이제 좀 비판론 이런 것들이 좀 깔려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뭐 코로나19 대응 잘하고 있는 측면은 점수를 따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뭐 어떤 기존의 평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뒤집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아마 표현 중에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표를 줄 건가를 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네. 우리 흔히 예. 뭐 부동층이라고 표현하든 뭐 이렇게 했던 분들이 이 당에 줘야 되나 저 당에 줘야 되나 뭔가 이유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혹은 이거에 대한 뭐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이게 뭐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워낙 사안 자체가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뭐 본격적으로 이제 총선 얘기를 해보면 네. 개인적으로는 뭐 서울에 이제 워낙 그 관심 가는 지역구들이 많습니다만 어느 선거구에 가장 관심이 많으세요? 뭐 아무래도 종로죠. 종로. 예, 종로가 뭐 대선 주자들 간에 이제 뭐 예비 대결 느낌도 있고. 네, 또 이제 뭐 정치 1번지니까 종로 선거 관심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우리 이낙연 전 총리 지금 뭐 민주당의 상임 선대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뭐 직접 또 출마를 하셨고, 이게 이제 두 분 선거뿐만 아니라 당의 미래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주변 뭐 서울 시내에 있는 다른 분들도 다 관심들이 일단은 종로로 다 몰려져 있겠죠, 많이들. 네, 많이 종로 관심 갖는 것 같고요. 그 하나 재밌는 거는 종로만 놓고 보면은요, 그 종로에 서보 동진이라는 그런 이제 일종의 은어가 있습니다. 서쪽은 보수 성향, 동쪽은 진보 성향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건데 이거를 우리 또 이 촉이 빠른
김종인 통합당 그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이번에 이제 그 영입되신 네. 그 분께서도 보니까 어저께 황교안 후보 캠프에 방문을 해서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서쪽에 신경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이게 이제 서울에서 뭐 이런 얘기하고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것들은 그 이제 코로나 지도가 총선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거냐 이런 얘기들도 약간 회자가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종로 같은 경우에 확진자가 한 13명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그 중에서 뭐 해화동, 숭인동, 창신동 같은 그 종로의 동쪽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가 한 8명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부암동, 평창동, 사직동 같은 종로 서쪽 대표 지역에서 한 5명이 나왔습니다. 네. 뭐 숫자로 보면 이제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네. 이제 그 사태 초기에 창신동 쪽에 환자들이 막 나오면서 이거 이러다가 그 민주당 후보한테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일각에서 회자가 실제 좀 진보 쪽 됐었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아, 예, 그렇죠. 예, 이런 쪽이 있었고. 네. 근데 현재는 보면은 그 가장 최근 걸로 여론조사 그 결과를 하는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오늘입니다. 오늘 그 뭐 중앙일보하고 이제 입소스라는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한 걸 내놓은 걸 보니까 그 이낙연 민주당 후보가 55.1%, 네. 황교안 통합당 후보가 34.5%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 28일 날 또 이제 TV조선에서 네.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매트릭스랑 해서 종로구 거주하는 그 만 18세 이상 500명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낙연 후보가 48.3%, 황교안 후보가 35% 정도로 뭐 많이 나오는 데는 20%, 적게 나오는 데가 한 14, 5% 이렇게 나오는데요. 역대 선거에서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는 여당이 조금 더 유리하다.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자기 의견 더 드러내고 해서 이제 사실 그 조금은 다른 입장이긴 합니다만 지지난 총선에서도 그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 원래 야당 표가 숨은 표가 한 10% 이상 늘 있다. 이런 얘기를 거꾸로 그 통합당에다 대입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이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여론이라는 게 뭐 항상 변화하고 있고 이게 또 선거 막판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취해가지고 그거 그대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종로구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지금 이제 총리하고 계시는 정세균 총리가 여론조사상에서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결론은 뒤집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론조사 자체가 물론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거 자체가 표로 바로 직결된다 이렇게 보기는 맞습니다.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관련해서 상징적인 장면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보도된 것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어저께 황교안 후보 캠프를 방문해서 선거는 앞서가는 사람보다 쫓아가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 그렇죠. 우리가 해볼만하다라고 이렇게 좀 집결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반대로 이낙연 후보는 호남 지지 유세를 나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내막에는 호남의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타야당 후보들께서 무소속 쪽에서 이낙연 마케팅을 막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호남 출신 좀 유력 정치인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오히려 타당에서 호남 이낙연 후보 마케팅을 하고 있어가지고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급히 지원 유세를 요청해서 내려갔는데 선거는 방심하면 진다는 게 정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또 판이 굴러갈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이제 이 기자가 얘기했던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돼서는 우리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해당 모집단이라든가 표본이라든가 이런 거 자세한 내용들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이 두 분의 이낙연, 황교안 대결 구도가 있는 종로,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 전략선거구라고 해놓은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얼핏 그냥 눈에만 봐도 광진 같은 경우에 고민정 청와대 전 대변인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수진 민주당 후보하고 나경원 동작 통합당 의원이 만나는 동작 이런 것, 그다음에 동대문
네네. 뭐 강남이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네네. 선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또 뭐 한 더 군데 더 소개해 줄 만한 곳 있다면 어디 뽑으시겠어요? 예, 예. 말씀하신 곳들이 가장 이제 그 관심 가는 승부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는 거,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후보들 개개인의 면면에 대한 어떤 뭐 능력 평가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그 여야 그 정당 간 대결의 어떤 가늠자가 되는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고민정 후보와 오세훈 후보 맞붙은 광진도 같은 경우도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 여전히 이제 대선 주자로 그렇죠. 우리 그 보수 진영에서 분류되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요. 여기와 대통령의 입이라고 불린 고민정 대변인과의 대결이 그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냐. 이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에서는 그 고민정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으로 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조사에서는 하지만 당선 가능성은 오세훈이 좀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에 이제 그 하나 좀 포인트는 그 여당이 분열하는 곳들입니다. 이제 말씀하셨지만 동대문구, 그다음에 금천구 이런 데가 대표적인데요. 동대문구는 그 뭐 터줏대감격이던 우리 여당 중진인 민병두 의원이 공천에서 이제 떨어지면서 그렇죠. 이제 무소속 출마를 그렇죠. 하게 돼가지고 그 장경태 우리 후보가 공천을 받은 상태인데 여당 분열이 어떤 결과로 연결될 것이냐 이런 거에서 좀 관심을 끌고 있고요. 또 한 곳은 그 금천구입니다. 금천구에는 재선의 전 구청장인 그 차성수 후보가 공천 탈락에 반발해서 무소속 출마를 이제 지금 그 뭐 결심을 한 상태라요. 이게 모두 다 이제 당내 공천 과정에서 불협화음이긴 한데 여하튼 그 여당의 분열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냐 하는 게 하나 관전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인데요. 강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야 간 상징적인 대결도 있지만 이 정부에 대한 강남권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보수 성향표가 많이 그렇죠. 나오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지금 그 여당에 대한 어떤 지지 여부,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당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얼만큼 이제 확실히 드러날 거냐 하는 그 좀 여기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민주당 김성곤 후보하고 태구민 후보가 이제 맞붙은 곳이 있는데요. 태구민은 네 맞습니다. 이 개명을 하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사인데 그러니까 참 김종인 그 선거대책위원장도 뭐 태영호 후보 공천에 대해서 뭐 좀 이제 그 반발 같은 비판 얘기를 했다가 이제 좀 수그러뜨리고 뭐 태영호 후보랑 같이 손잡고 잘해보자 이런 장면도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어떤 결과 나올 거냐 이런 게 있고 강남 벨트를 지키고 있던 유일한 민주당 의원인 전현희 의원, 전현희 의원의 이제 그 당락 여부 또 강남 선거가 어떤 판도로 흐를 것인지 좀 볼만한 지켜봐야 되는 그 지역 중에 한 곳인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뭐 이걸 정권에 대한 심판 분위기로 가느냐 아니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건 이게 선거 구도다라고 한다면 지역별로는 조금씩 그 쟁점이 조금씩 다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지역별 이슈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서울은 어떻게 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지금 뭐 지역에서 나타나는 어떤 뭐 이슈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 그 문재인 정부 들어갔고 계속적으로 사실은 그 진보 보수 진영을 갈랐던 이슈인 부동산 문제 있죠. 요게 서울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이 드러나는 이슈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게 강남 강북 균형 발전 이런 이슈 같은 것들이 좀 있겠는데요. 총선 때 되면 늘 그 아무래도 개발 공약이라든가 지역 개발 관련된 이슈들이 쟁점되는데 부동산이 지금은 좀 압도적 이슈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제 야당에서도 요 이슈를 계속 불을 지피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집값,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 같은 세금, 분양가 상한제 이런 이제 부동산 관련 이슈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밑에 코로나19 사태 밑에 이렇게 싹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형국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보통 선거 때 많이 나오는 게 그 개발 공약의 대표적인 게 교통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교통 문제로 이제 나오는 것들이 후보들끼리 서로 동네 지하철역을 새로 만들겠다든가, 그다음에 지하철 구간을 연장하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들고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부 후보들은 뭐 3호선 연장,
뭐 5호선 연장, 인천하고 경기하고도 연결돼 있기도 한데요. 뭐 이런 문제들을 걸고 있는데 이 교통 문제는 또 재밌는 게 교통 문제 집값과 마찬가지인데요. 요 정책의 결정이나 어떤 집행 과정에 서울시나 우리 국토부가 아주 깊게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둘 다 그 민주당 소속 단체당과 민주당 정부 하에 있는 이제 국토부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실제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만나는 그 지역 주민들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정부도 한번 조금 혼쭐을 한번 내서 더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는데 이 또 지역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 힘을 약간 보태도 줘야 되겠고 그런 거 사이에서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코로나하고 어떻게 연결이 또 돼서 남은 4월 2일부터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니까 그렇죠. 사실은 전혀 끝나지 않았다. 그런 느낌이 사실은. 네,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랑 호흡을 맞췄던 부시장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무부시 부시장도 있었고 행정부시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정무부시장 두 분은 이미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맞습니다. 예. 행정부시장 하셨던 분은 용산에 나가셨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성적표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뭐 박원순 계가 얼만큼 있느냐 하는 거는 늘 이제 그 논란거리긴 한데 이번에 그 박원순 시장 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사실은 서울을 포함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공천을 따내서 지금 이제 본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조금 수정할 부분이 하나 있다면 그 이제 그 정무부시장 중에 공천 받으신 분은 저 목포의 김원희 후보고 그 정읍에 출마하신 윤준병 후보하고 그다음에 용산에 공천 받은 강태웅 후보는 이제 행정 1부시장 출신입니다. 네, 둘 분 다 부시장 중에서 행정 부시장인데요. 그 강태웅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거 임박해서 이제 당의 호출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거기 이제 오래도록 준비했던 또 민주당 그 예비주자가 있었는데요. 이가 이제 공천을 받았는데 그 뭐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요. 제일 컸던 건 그거 같습니다. 이제 그 용산이라는 데가 워낙 그 몇 번이나 뭐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이라고 했던 네, 사업 같은 것들이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 좌초를 겪고 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한 지역 민심이 이제 좀 들끓는 게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푸는데 그 행정을 이제 한 30여 년 넘게 담당해 왔던 서울시 행정 1부시장이 서울시와의 어떤 뭐 연결도 뭐 플러스 요인이었겠죠. 좀 이제 푸는데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강서에 가 있는 진성준 네네. 진성준 후보도 있죠. 정무부시장 출신이시니까. 예. 거기도 이제 그 동네 정말 맹주로 불렸던 우리 김성태 우리 지금은 이제 미래통합당 네, 이제 현재까지는 의원이시지만 불출마하시면서 지금 이제 뭐랄까 좀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또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시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이렇게 많이 출마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도 나도 뒤를 좀 이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적당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높은 분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좀 고위직들 사이에서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뭐랄까 밑에서는 우리 국민들 다 비슷한 생각이지만 축하는 하나 글쎄 뭐 나랑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기적적으로 내일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죠. 예. 이런 뭐 분위기고 문제는 되는 것도 중요한데 돼서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돼서 잘 하시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펙과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추고 있고 또 뭐 되면은 아니말로 박원순 시장님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 개인들이 이제 과연 행정으로만 달려 있는 스펙 이런 것들을 어떻게 뛰어넘고 진짜 현장하고 같이 일했던 그런 것들을 살릴 거냐 안 그러면 그냥 여의도화 될 거냐 이런 문제는 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4월 2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개시가 되는데 올해 네. 이제 이번 선거가 워낙 대면 선거 운동이나 뭐 이런 게 극도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라서 예, 그렇습니다. 사실 민심의 흐름이라든가 이걸 추적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그 후보들뿐만 아니라 이거를 취재하는 기자들도 이 만나는 사람들의 이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네, 네,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쉽지 않은 선거다. 네, 라고 네. 본다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서울시에 관심 둬서 봐야 될 선거구라든가 이런 상황들 이것과 관련해서는 중간에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 또 네. 한번 연결을 해서 그때 또 의견을 또 상황들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때 예, 또 한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여러분 만족스러우셨습니까? 저희 마음은 뭐 쏙 들진 않더라도 유익했네, 재미도 있었어. 다음에 김종필 TV에서 정치에 관해서는 그래도 쓸만한 정보를 제공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또 귀를 열어주신다면 계속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견해 차이가 뭐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뭐 부모에서 나온 이른바 이제 쌍둥이도 뭐 1, 2분 차이를 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개성과 자아가 다른 것처럼 또 여러분들의 사회적 경험에 비추어서 특히 이제 선거의 경우는 또 정치사회적 판단, 그게 뭐 가치나 철학과 직결되니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다양성, 다원성이 존중되는 게 진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제가 다시 지금 한국 정치판의 풍토나 대단히 안타깝고 분노할 만한 현실을 다시 얘기하는 건 중언부언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쭉 여러분들이 보신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에 많은 참고자료, 또 밑거름이 됐으면 저희는 만족입니다. 오늘은 서울 지역에 대해서 이재영 기자가 표면과 심층을 해설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서 야기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권역별로 전국을 진짜 민심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요. 예고해드린 대로 4월 15일 총선 전에 4월 10일, 11일이 사전 투표하는 날인 거 아시죠?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합니다. 사전 투표 하시면 투표율이 더 올라가고 단순히 투표율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시기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제가 내일신문 실론에도 썼습니다. 어제자에 제목은 이런 겁니다. 숨 넘어가는 민생, 막장 정치권. 대략 아시겠죠? 김종필 TV 커뮤니티에도 공유하도록 올려놨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 답답한 현실을 개선하고 개혁하는 데는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금 혁명을 원하십니까? 쿠데타를 원하십니까? 둘 다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대중은 그 선택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합법적이고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선거,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욕만 하시지 말고 또 화만 내시지 말고 실제 투표장에 직접 가서 여러분들의 요구를, 여러분들의 주권을 당당하게 천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낡은 것을 극복하거나 심판하고 새로운 내일로 또 한국 정치가 한 단계 또 전진할 수 있도록 혁신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늘 지난 선거는 이변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의가 잘 표출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기획도 기다려 주시고요. 늘 강조하지만 1구독, 2좋아요, 3주위에 알려주시고 네 번째는 여러분들의 의사를 마구마구 댓글로 날려주시면 약으로 쓰겠습니다. 요즘 마늘과 쑥이 되게 유행이던데요. 재택근무하느라고 다들. 자, 여러분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